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협객의 길로 들어서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유비는 지금 20살, 20살입니다. 그러니까 유비가 대학자 노식 스승 밑에서 이제 그 수학을 하고 18살 때 노식 스승께서 낙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초당의 문을 닫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, 대학자 노식 스승께서는 유비한테 그 정연 대학자를 찾아가라고 추천장을 써줘요. 그러니까 정연하고 노식하고는 마용 선생 밑에서 같이 동문 수학한 그 동문이에요. 그런데 노식 그 유비의 스승께서는 학문을 폭넓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, 정현 대학자는 학문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학문 연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학문을 대하는 그 태도는 딱 틀려요. 그렇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.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, 노식은 폭넓게 아주 그 공부를 했고, 정연은 깊이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, 정연 밑에서 공부한 그 학생들 중에서도 노식 대학자가 낙양 황궁에 있을 때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. 그 사람들을 다 그 노식이 그 관리로다가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. 정연하고 같이. 그 이제 유비한테 너는 학문을 더 공부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서는 정연 그 대학자한테 가지고 갈 추천장을 써서 줬어요. 그 이제 그것을 보따리에다 넣고 그 고향으로 오다가 18세 때 상산노응을 만나게 됩니다. 그 이제 상산노응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큰 개울이 있어요. 지금이 이제 막 아주 그냥 추운 겨울인데 이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돌다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, 그러니까 발을 벗고서는 개울을 건너야 돼요. 그래 유비가 발을 벗고 그 신발을 옆에 해가지고서는 그 개울을 거의 다 건너오는데 저쪽 뒤에서 부릅니다. 이 키 큰 놈아 너만 건너가면 되느냐, 나 같은 노인을 놔두고 나는 뼈가 시려서 이 개울을 건널 수가 없다. 이놈아 이리 와서 나를 좀 건너다오. 이럽니다. 그 이제 유비가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가지고서는 부르는 거예요. 이리 와서 나 좀 건너달라고 업어가지고. 그 유비가 가서 업어가지고 건넙니다. 그래 이제 개울을 거의 다 건너왔는데 뒤에 업힌 그 노인이 길을 딱 잡아다니면서 이놈아 내가 보따리를 저쪽에다 놓고 왔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왔다. 보따리를 가져와야 된다. 이럽니다. 그 유비가 다시 돌아서서 개울을 다시 건너갔어요. 그러니까 보따리를 딱 짊어지더니 건너가자 그러고서는 딱 업힙니다. 그 개울을 거의 다 건너왔는데 또 이번에 길을 잡아다니면서 이놈아 내가 신발을 저쪽에다가 하니 놓고 왔다. 신발을 신고 와야 된다. 안 된다. 안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자고 길을 잡아다닙니다. 그 유비가 꾹 참고서는 다시 또 와가지고 신발을 신고서는 개울을 건넜습니다. 그러니까 물이 이제 조금 튀기고 해가지고서는 좀 추워요. 한겨울이니까. 그러니까 유비한테 여기 모닥불을 좀 피워가지고 몸도 좀 녹이고 요기도 좀 하고 가자.
가서 나무를 좀 해와라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요기를 조금 하면서 나를 세면서 유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이진 사기에 대해서, 사기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라, 상나라, 주나라, 그 다음에 진나라, 한나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때그때 현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, 이거에 대해서 산산노웅이 조자룡의 할아버지예요. 그 산산노웅이 유비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서 고목나무에서는 꽃이 피기가 어려울 뿐더러 피더라도 오래 못 간다. 새로운 나무에서 꽃이 펴야 된다. 지금 한나라는 아주 그 정치 질서가 문란한데, 이것은 그러니까 흥망성쇠에서 완전히 쇠할 때, 말기 때, 나라의 말기 때 증상이다. 골마서 이제 고름을 터칠 때가 됐다. 그러면서 유비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. 그 유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문을 더 연구하는 것보다도, 학문에 대해서 정진하는 것보다도 협객의 길을 가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그 속으로다가니 다짐을 해요. 이때가 이제 18살 때,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, 정신적으로. 중국에서는 그 18살이 되면은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먹고 자는 것은 뭐 부모하고 같은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일절 간섭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길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. 18살이 되면은. 그래서 유비도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는 종묘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뭐 먹고 자는 것은 뭐 걱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유비가 협객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협객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, 그 협객의 정신이 중국에는 태초부터 면면이 이어져 옵니다. 그런데 협객이 힘이 있어야 돼요. 힘이 없으면은 협객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,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이 법보다도 우선 이 없는 사람들은 협객을 찾아가는 거야. 그러면 협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, 아주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. 그런데 이것을 한쪽 편에서 안 듣는다 그러면은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요게 협객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에는 협객 정신이, 그 정신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,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, 거기에다가니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그 정신이에요. 누구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일을 해주는, 이게 이제 협객 정신이에요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면은, 우리나라는 선비 정신. 선비 정신은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친다.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? 그것은 백성, 국민.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일을 추진한다. 이게 이제 선비 정신이에요. 그러면 일본에는 무슨 정신이 있느냐? 일본에는 꼬봉 정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야지, 두목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. 두목을 위해서 할복 자살도 하잖아요. 두목을 위해서는. 일본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할복 자살하는
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그 정신이 원래는 꼬봉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이제 그 정신 세계가 약간 다릅니다. 그 중국에서는 그 협객 정신이 그 면면이 이제 이어오는데 유비도 이제 그 쌍고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타가 한 5금에 또 복식 호흡에 의한 단전 호흡에 의해서 그리고서는 공손찬이가 가르쳐준 번개 건법에 의한 초상비 그러니까 유비가 매일 하는 일은 18살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누상촌에 와서는 새벽이면은 그 산속에 그러니까 화타하고 공순찬이하고 같이 가서 물을 떠왔던 곳까지 초상비로 해서 올라가서 새벽에 물통에 길어가지고서는 초상비로 해서 내려옵니다. 이게 이제 체력 단련이죠.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는 또 그 소류지에는 왕굴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가서 왕굴을 한 짐을 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늘에서 말려놔요. 이건 이제 하여튼 며칠을 말려야 이 돗자리를 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뭐 매일매일 가서 말리니까 계속 돗자리를 짜도 이 재료가 계속 뭐 매일 생기니까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이걸 딱 해놓습니다. 그리고서는 낮에는 그 바깥마당에 있는 뽕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돗자리를 짜요.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옆에 놓고서는 이게 이제 그 상산노응이 이야기해준 내용하고 비슷합니다. 그런데 한자에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산산노응이 해준 그 이야기하고 요 눈으로 보는 글자의 뜻하고 요게 매치가 돼가지고 계속 나라가 흥할 적에는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협객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현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그 속 깊이가 무지하게 깊습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 생존한 시기에는 한 무제 때 그러니까 한나라 칠 때 한 무제 때에 사마천이 살았어요. 그 사마천이 한 무제 때 태사령으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태사령으로 있었어요. 그러면서 역사서를 편찬해야 된다. 그 아버지가.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 자료를 뭐 국가에서 태사령으로 있으면서 태사령은 뭐냐면은 천문을 관측하고 달력의 그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국가 주요 대사와 조정 의례를 기록하는 그러한 직책이에요. 거기에 있으니까 그 역사하고 많이 그 밀접한 그러한 직책이에요. 그러니까 역사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수집을 해놨는데 이것을 기존체로 해가지고 기존체가 뭐냐면은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역사는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는데 기존체는 인물별로다가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. 그 인물별로다가니 기록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그걸 모아놨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게 돼요.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드립니다. 사마천이한테 내가 이거 못다 이룬 역사 편집을 네가 좀 해라. 그래갖고서는 이 사마천이 이 기전체에 의해서
인물별로 해가지고서는 이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. 요게 이제 사기인데, 사마천의 사기. 이것을 사마천이 36살에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55세에 이 편집을 완성합니다. 요게 이제 19년 걸리는데,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또 일이 생겨요. 뭐냐면은, 이때 이제 북방에 흉노족이 아주 그냥 뭐 창궐을 하는데, 한무제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, 그때 이제 뭐 한사군도 이 한무제 때 우리나라 낙랑, 진번, 임둔, 현도, 한사군도 그때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각 지역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듭니다. 그래 이제 흉노족을 토벌하라 이제 그 정복군을 이렇게 편성하게 돼요. 그런데 이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그 별도로 군대를 해가지고서는 5,000명 병사를 주면은 옆으로 해가지고서는 흉노족을 치겠습니다 해갖고서는 나갔어요. 5,000명을 데리고. 그런데 흉노족의 11만 명의 포위를 듭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흉노족한테 항복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한무제가 아주 그냥 노발대발합니다. 내 뜻에 반해서 별도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흉노족을 친다고 하더니 이놈이 가서 항복을 했다.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노발대발해요. 그런데 이때 그 문무백관들 전부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데 사마천이 그 이릉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. 변호. 그 황제의 뜻에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죠. 용린을 한 거죠. 말하자면. 그래서 한무제의 노염을 탑니다. 옥에 갇히게 되면서 사형감이다. 황제의 뜻에 거슬렸으니까. 그런데 사형을 면할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. 한 가지는 돈으로 변상을 하겠느냐 목숨을 사겠느냐, 안 그러면은 궁형을 받을 것이냐. 궁형은 뭐냐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.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이제 그 형벌을 받는 거죠. 그런데 사마천한테는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.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부렸으니까. 그래서 돈으로다가니 이 변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고, 그러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, 그 사마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면서 나한테 유언을 했는데, 내가 지금 36살서부터 지금이 이제 46살 때까지 때예요. 99년. 서기전 99년. 그 10년 동안 이 역사서를 지금 기존체로 해서 쓰고 있는데,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유언을 내가 받들어서 이것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서는 궁형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생식기를 잘라내게 돼요. 그러면서도 이 사기를 집필하는 것을 하여튼에 멈추지를 않습니다.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죽간에다가니 이것을 그 글자를 새겨야 되는데, 파가지고 죽간에다 글씨 한자 한자를 파가지고서는 이것을 그 완성을 하게 돼요.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총 글자 수가 52,600자예요. 52,600자. 그러니까 본기가 12권, 서가 8권, 표가 10권, 세가가 30권, 그리고 열전이 70권. 이런 것을 이제 한자로 해서 칼로다 해서 대나무 죽간에 이걸 새겨 가지고서는
19년 동안 완성을 합니다. 이게 그 가장 유명한 중국에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. 그러니까 유비 후한 말에는 그 채륜이 종이 제조 방법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 해가지고서는 요때는 종이가 많이 이제 그 나왔었어요. 그 채륜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써가지고서는 옆에 놓고서는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서는 이 협객 열전에 대해서 매일 그 공부를 하면서 돗자리를 짜면서 그리고서는 누상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삼노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유비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났어요. 그 뽕나무 밑에만 오면은 유비가 있으니까 낮에는 단이 이제 5일장이 이제 지금도 5일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열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그 중국에서 5 숫자를 좋아했으니까 5일장이 열립니다. 그 5일장이 열리면은 장날에는 여기에 없어요. 이 돗자리를 짜가지고 왕골로 해가지고서는 돗자리를 짜가지고서는 그걸 팔러 그 시장에 나가니까 그때는 없고 딴 때는 이제 유비가 이 뽕나무 아래에서 돗자리를 짜면서 사기책을 보면서 또 민원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. 유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입니다. 거기에 안 따랐다 그러면은 가서 무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. 짱구검을 가지고 가서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유비가 펄펄 날렸으니까 무력이 아주 세졌습니다. 키는 185cm에 매일 초상비로 해서 물을 떠오면서 오구매를 하면서 원숭이의 모양을 하면서 그 쌍구검에 의해서 단련을 했으니까 신체가 아주 그냥 탐실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20살 때 장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생활을 계속해요. 그런데 유비가 이제 5일장에 가면서 가장 그 관심을 둔 데가 우시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우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. 그러면은 거기에 뭐 산적들도 그때는 뭐 산적들도 많았으니까. 그런데 누가 산적이라고 쓰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그 우시장에서 조금 하다 보면은 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돈이 막 돌고 도는 데니까 우시장에는 가장 많이. 그래 유비가 시장에 갈 때마다 돗자리를 가서 팔고서는 우시장에를 가서 한 바퀴 꼭 돌아요. 도는데 다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. 우시장에. 그 유비 생각에는 여기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. 속으로. 그런데 힘이 미치들 못해요.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혼자로는 그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. 고민을 하면서 그 정육점 앞에를 매일 이제 그 앞으로 지나다니니까 그 정육점 앞에를 지나가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. 거기에 아주 그 노인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으로 등치가 막 산만합니다. 키가 2m 정도 되고 아주 그냥 등치가 좋은 친구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. 그 유비가 그 정육점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장비인데 장비를 유심히 봐요. 그러니까 장비도
돗자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데 돗자리가 이제 필요해요. 그래서 한 번을 부릅니다. 아, 그 돗자리 팔을 겁니까? 그러니까 유비가 이거 팔을 겁니까? 그러면은 그 돗자리 하나 주시오. 이거 얼마입니까? 하고서는 이제 돈을 딱 주면서 돗자리를 하나 샀어요. 장비가. 사서 그 안에 정육점 안에 이렇게 밑에 깔고서는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 왕골 돗자리가 이제 그때 고급으로 다 통하는데 이 만든 것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더러 그 위에 앉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장비가 거기 정육점에 오는 푸주간에 오는 단군들한테 자랑을 합니다. 내가 이거 돗자리를 샀는데 아주 잘 산 것 같다. 아주 기분이 좋다. 한번 앉아보시오. 그러니까 그 푸주간에 정육점에 오는 단골들이 돗자리에 앉아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장비한테 부탁합니다. 이거 어디서 산 거요? 이거 우리한테도 좀 구해주시오. 그러니까 장비가 예, 알았습니다. 그 이제 그 다음 장날 유비가 옆에 이제 돗자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지나가는데 장비가 부릅니다. 그 돗자리 팔 겁니까? 그러니까 유비가 팔 겁니다. 그러면 전부 내놓으시오. 이거 얼마입니까? 그래갖고서는 이제 가격을 한 푼도 안 깎고서는 딱 주는 거예요. 화통하게. 그러니까 유비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그 장비를 보니까 그 등치가 아주 좋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장날에 또 이제 그 돗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가는데 장비가 또 부릅니다. 그 돗자리 또 팔 겁니까? 유비가 팔 겁니다. 그럼 전부 나한테 주시오. 그리고서는 전번에 돗자리 준 거 그거 내가 여기 우리 단군들한테 팔았는데 이만큼이 이득금이 내 본전 빼고 이만큼 이득금이 남았습니다. 이거 가져가시오. 유비한테 줘요. 그래 유비가 장사꾼은 한 번 샀으면은 거기에서 이득금이 남으면 본인이 갖는 게 이게 상술인데 이득금을 주진간 무심결에 팠습니다. 받고서는 이 돗자리 얼마요? 그러니까 얼마입니다. 그러니까 장비가 아무 소리 않고 이게 주면서 앞으로는 돗자리 가지고 나와서 팔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가져오십시오. 내가 여기서 전부 사겠습니다. 이럽니다.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주고 샀지만은 거기에서 본전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. 그 장비가 원래 이제 그 연나라 귀족 그 자손이에요. 그래가지고 집에 아주 그냥 폐물이 많습니다. 그 이제 할아버지하고 여기 이제 탁현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노복 한 명하고 그런데 이제 노복이 여기에다 이제 푸주간을 내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노복이 죽습니다. 그 노복이 이제 여기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장비가 운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푸주간을 운영하는데 장비가 푸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그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튼 장비가 그때 이제 18살인데 내가 목적을 가져야 되겠다. 그 목적을 갖는데 내가 그냥 목적을 갖는 게 아니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. 그러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정해야 되겠다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유비가 젊은 덩치가 좋으면서 돗자리를 딱 장날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니까 유심히 봤었는데 생기기도 잘생겼고 귀도 크고 팔도 끼르면서 그 이제 유비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엄청 친하게 됐어요. 그런데 요때 노식 스승 밑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공손찬이가
위승으로 해가지고서는 탁현에 여기 오게 돼요. 관리로. 그러니까 유비는 가끔 그 관청에 들어가서 공손찬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. 뭐 여튼 누상촌에 뭔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상의도 하고, 또 협객으로 이렇게 하다가니 또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상의를 하고. 그런데 장비가 물건을 팔다가, 고기를 팔다가니 시비가 붙어가지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탁현 그 관청에 잡혀온 적이 있었어요. 그 유비가 이제 들어가면서 장비를 딱 보니까 거기 잡혀와 있어요. 그 들어가서 공손찬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손찬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저 밖에 잡혀온 장비라는 친구,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무슨 일로 잡혀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친구가 잘못했을 리가 없다.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공손찬이한테 한마디 딱 하고서는 나갑니다. 그 공손찬이가 이제 얼른 나와가지고 장비한테 물어봐요. 지금 가는 저 친구, 유비라는 친구를 네가 잘 아느냐? 그게 장비가 잘 압니다. 어떻게 아느냐?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압니다. 그러니까 공손찬이가 장비를 아무 소리 않고서는 풀어줍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비는 유비를 따르게 돼요. 나이 따져보니까 2살이 어리니까 유비보다 형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따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유비한테 이제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시간에도 유비의 협객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,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